본인들이 종교개혁을 외치면서 나는 날마다 개혁돼야 된다라는 그 철학 위에 사실은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고 개신교가 출발을 한 건데 이거는 진짜 목사로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이런 꼴을 보셨으면은 이제 빠따로 치셨습니다. 근데 이거 안 좋은 거는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아빠 찬스, 탈세, 불법 증여, 또 거기다가 뭐 지금 아파트 이해충돌 뭐 모든 게 지금 다 집약돼 있는. 진짜 나쁜 정치. 그래서 저는 권성동 같은 사람 진짜 저렇게 탐욕이. 김건희가요 세계 문화유산인 종묘를 개인 카페로 활용했다. 와, 일명 종묘 벅스 사건.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니까 그동안에 이 한미 정상회담이 망할 것을 기대하고 설레서 잠 못 잤던 이 매국 세력들 오열하면서 지금 또 걔네들의 어떤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혼란이 오죠. 근데 이런 거 그냥 별일 아니라고 치부하면 안 된다니까. 이런 거를 확인을 해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준비된 이슈로 좀 가볼까 하는데요. 먼저 소위 말하는 한미 정상회담 홀대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주진우, 나경원 이런 자들이 지금 아주 열심히 홀대론에 불을 지피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는요. 숙소라든가 영접, 배움과 같은 역대급 의전 괄시를 받았다. 친중 반미의 역작용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숙소라든가 공항 의전 실패는 이미 역대급 외교 참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재밌어 이 기자. 얘도 진짜 역대급이야. 하는 소리마다 다 틀리는데 다 틀려. 저 말 같지 않은 소리를 100% 다 틀려. 다 틀려. 한 번 안 빠지고 또 튀어 나와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 얘기를 하겠지만 뭐 영빈관에서 못 잤냐. 그러니까 제가 참전하면 아무튼 패배한다. 아무튼 주진우는 그러하고요. 네. 나경원 의원도 발언을 좀 했습니다. 실무 방문이었던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국빈 방문이었던 이명박, 윤석열 모두 방문 형식을 불문하고 블레어 하우스에서 묵도록 미국 측이 예우했던 전례와 극명하게 대비된다. 네, 알겠습니다. 홀대, 그러니까 핵심은 홀대 근거가 저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를 들고 있어요. 하나는 숙소 문제, 그렇죠. 그리고 공항 의전 문제. 요 크게 이제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거 그냥 웃고 넘기지 않고 하나하나 다 짚고 갑니다. 자, 먼저 숙소에 대한 부분. 왜 블레어 하우스에서 재워주지 않았냐 네. 이건데요. 블레어 하우스가 우리로 보면 이제 영빈관인데 우리나라 영빈관에는 숙식 기능이 없죠. 예, 근데 여기는 있어요. 숙박 기능이. 네네. 예, 블레어 하우스. 여기가 블레어 하우스. 여기에서 왜 우리 대통령 잠 못 잤냐? 홀대 받았다 이건데요. 이거는 팩트가 아닙니다. 자, 그거 정리 한번 해주실까요? 자, 이게 뭐 TV조선도 그렇고요. JTBC 취재진이 미 국무부에 혹은 대변인실에 체크를 합니다. 아, 직접? 직접. 네. 보도를 체크를 하는데 둘 다 국무부도 그렇고요. 뭐라고 답변이 오냐면 블레어 하우스는 연례 유지 보수라든가 수리 작업으로 8월에는 휴관을 한다. 매년. 예. 그래서 이번에 그냥 백악관에서 한 도보 5분 정도에 있는 그 근처에 있는 호텔에 네.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제 그 미국 쪽에서 그렇게 배려를 한 거고, 네. 그리고 공식 실무 방문이거든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은. 네. 그래서 국무부 설명에 따르더라도요 이 경우에는 영빈관 블레어 하우스를 제공할지 여부는 미국 측 재량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는 지금 보수 때문에 휴관을 하기 때문에 매년입니다. 네. 그래서 시기적으로 그래서 호텔을 이제 제공을 한 것이죠. 매년 8월 보수, 매년 보수한다고. 오직이 나경원이가 답답하면 조선일보가 저걸 보도를 했겠어요. TV조선. 네. 조선일보. 아니 근데 제가 이 속상한 게 뭐냐면요.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많은 언론사가 미 국무부에 이걸 물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그럼 미국이 얼마나 우습게 보겠어. 그것도 그러네. 이거를 짚는 데가 없더라고. 엄청나게 많은 언론사가 두 군만 말씀하시는데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의 한국 언론이 이거 물어봤어. 얼마나 야 부끄럽지 않아? 미국 국무부에서. 근데 그거를 왜 물어봤을까요? 기자들이 저기 미국이나 워싱턴 취재하는 사람들이 다 궁금해서 물어봤을까요? 정상회담 따라간 사람들은 다 저기 궁금해서 물어봤을까요? 데스크와 저 편집국장들이 지시한 거 아니에요. 이거 이재명 대통령 까야 되니까 빨리 확인해. 아닌 거 밝혀내야 그럼요. 된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래요? 아니 나경원 말 팩트 체크해 이게 아니라. 근데 얘기해 주시는 거 들어보니까 약간 이거 진짜 나 뜨겁네. 진짜 부끄럽다니까. 지금 그러면은 국무부에서요 대한민국 언론사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 했잖아. 그걸 다 일일이 답을 했더라니까. 매년 저렇게 운영 보수하려고 이 답하면서 야 얘네들은 지금 이거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가 많은데 왜 이걸로 지랄들이야 이럴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진짜 쓸데없는 게요.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들이 다 미국을 다양한 형식으로 방문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동행한 기자들 아직도 언론사에 많습니다. 모를 리가 없어요. 네, 다 알아요.
목적을 가지고 질문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사전에 미국 측에서 양해를 구해서 호텔에서 묵게 한 것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도 계속 이걸 얘기를 해. 그리고 또 언론사는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오고 지금 이렇게 아주 나쁘끄러운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요거는 홀대론에서 이제 뺍니다. 네. 숙식은 아예 뺍니다. 아예 뺍니다. 네. 됐죠. 또 하나. 자, 또 하나. 두 번째 홀대의 근거. 공항 의전. 네. 그 위대한 윤석열에 비해 너무 초라했다 이거야. 그쪽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은.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사진 두 개를 비교를 합니다. 보면 진짜 그래요. 요것만 봤을 때는 맞잖아. 차이가 있는 건 맞죠. 이거 우리 엄마가 봐도 야 미국은 확실히 윤석열 좋아하나 보다 할 거 아니야.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의전은 무슨 뭐 국격에 따라서 대통령의 호불호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네. 방문 형식 형태에 따라서 의전이 다 바뀐다는 겁니다. 외국 정상의 미국 방문 형식이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일단 국빈 방문이 있고요. 이건 국빈 방문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무 방문이 있고 또 공식 방문이 있고 공식 실무 방문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빈, 공식 실무 방문 네. 이렇게 이제 레벨로 굳이 따지면은 네. 4단계 정도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저거에 따라서 이제 의전이 다 달라지는 건데 네. 윤석열이는 이제 국빈 방문으로 갔던 거고 이번 이재명 대통령 공식 실무 방문으로 갔던 건데 네. 트럼프는 국빈 방문을 거의 안 하는 대통령이야. 네. 트럼프 자체가. 트럼프 자체가 그냥 공식 실무 방문 또는 실무 방문을 선호하는 대통령이고. 네. 예. 그리고 그 전에도 국빈 방문으로 가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요. 임기를 통틀어 가지고 한 번인가? 한 번입니다. 그죠. 한 번. 네. 그리고 트럼프 2기 행정부 지금 출범한 이후에는 국빈 없고. 방문 한 군데도 없어요. 예. 이게 뭐가 문제야 이게 도대체. 그 윤석열이가 국빈 방문 말고 그냥 뭐 실무 방문이었나? 간 적이 또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때는 네. 똑같아요. 네. 예, 형식이 똑같다고. 그럼 주진우는 이런 걸 아예 공부를 안 하고 얘기를 하는 거야? 난 되게 무식해요. 저 좀 제발 좀 그렇게 알아주세요라고 올리는 거야. 저 이제 방문 홀대 어쩌고 했던 게 노무현 대통령 때 실무 방문 하신 적 있는데 그때 주한 미군 그 전략적 유연성 뭐 이런 거 관련해서 확인하느라고 급하게 갔다 오시고 이런 적이 있는데 그때도 똑같은 얘기 했었거든요. 대통령이. 그때도. 네, 그때도. 우리 민주정부가 대통령으로 할 때만 그 얘기를 저 얘기를 해요. 항상 그거는 그래왔고 저게 이제 그 방문하는 나라의 위상이나 그 방문하는 지도자의 그 어떤 그 존중 뭐 이런 차원에서 저게 차원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네. 예, 양국 간의 합의에 따라서 혹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의 필요에 따라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 미국이 뭔가 네. 잘 대우해주고 뭘 빼먹고 싶을 때 이제 좀 저걸 높여서 그렇죠. 하는 거고 빼먹고 싶을 때. 빼먹고 싶을 때 그러니까 이제 국빈 방문은 사실은 나라와 나라 간에 굉장히 어떤 가장 높은 수준의 의전을 가지고 서로 하는 거라서요 되게 중요한 거고 상당히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 국빈 방문을 그냥 저기 와이프 삐쳤다고 안 간 놈이 하나 있죠. 맞아 한번 그 취소하지 않았나? 갑자기 한 나라도 아니고 한 3개 나라를 네, 갑자기 취소했죠. 갑자기 취소해가지고 네. 난리가 난 적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거는 또 이렇게 세게 보도 안 한다고. 네. 국빈 방문으로 가는 방문.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네. 난리 났었잖아요. 이거는 그때. 정말 국가 간의 어떤 그 예의가 정말 아닌 큰 신뢰를 한 건데. 네. 그러니까 그 지도자의 그러니까 방문하는 사람의 격에 따라서 이게 대우가 의전이 달라지는 거는 매불쇼의 최욱 씨 말고는 나라와 나라 간에는 잘 없어요. 전혀 생각나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저들의 마인드셋 자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항상 저들은 예를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면 여기에 또 우리가 시간을 쏟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성과에 대한 얘기를 못하게 프레임을 전환하는 방법이 되기도 하고 그럴 수 동시에 또 있겠네. 대응을 안 하면 이따 뭐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우리가 이겼다. 맞는 말이다. 그러니까 그럴 뭐로 수 보더라도 있겠네. 사실 다 먹는 판이에요. 이 환경. 그래서 저는 본질은 정보 전쟁이고 사실 이게 시선 전쟁, 시간 전쟁이라고 표현합니다. 시선을 끈 다음에 시선 그 전쟁 점유율을 늘려가기 위한 방법을 다 쓰고 있는 거예요. 본질입니다, 그게. 야, 이 나와야 돼 방금 이런 거는 잔잔바리는 잘해. 야, 이런 거 중요해 근데. 그러니까 이제 개돼지들 눈을 현혹시키는데 되게 좋잖아. 맞아. 두 개만 딱 올리면 쉽잖아요. 되니까. 쉬우니까. 예, 쉽고 직관적이고. 근데 대단한 게 방금 설명해 주실 때 제가 쓱 봤거든요. 얘기를 시작함과 동시에 눈이 한번 돌아갔다가 한번 돌아가요. 네. 이준석 얘기할 때 3번 돌아가요. 3번. 이렇게 돌아갑니다. 예. 대단하십니다. 네, 그 뭐 100번 양보해서 실제로 푸대접을 받았다 쳐. 그러면은 홀대 논란이 아니라 물의 논란이지. 그렇죠. 거기서 무례한 거지. 그게 어떻게 홀대입니까? 자, 그것도 참 노예근성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댓글에 계속 홀대라고 발음하라고 하는데 홀대가 맞습니다. 재욱 씨가 이런 거 제일 예민한 거 아시죠? 모르면 화내지 마. 모르고 이렇게 화를 내는 것도 재밌는 현상이야. 어떻게 이렇게 확신에 차서 화가 나? 여러분, 홀대가 맞고.
갑자기 그게 생각나네. 아니 자장. 홀대가 맞고. 예, 제가 긁지 마세요 했다가 혼쭐 났습니다. 혼쭐 났습니다. 예. 긁지 마세요. 긁지 마세요. 예. 예. 자, 그런데 제가 요거 하나 짚고 싶어요. 뭐냐면 주진우 같은 저런 정말 무지한 정치인들이 정치인이니까 지 SNS 활용해서 저짓을 하는 것은 자기가 유권자들로부터 비판받으면 된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건 굉장히 쉬운 객관적 사실이잖아요. 이건 어떤 뭐 감성의 영역도 아니고 판단의 영역도 아니잖아요. 의견의 영역도 아니고 아주 간단한 객관적인 사안인데 방송국에서 네. 이런 홀대론을 펼칠 수 있게 장을 펼쳐주는 것 이거는 저는 매우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 이거 너무 그러네. 쉬운 객관적 사실이잖아. 근데 그거를 왜 의견의 영역으로 받아줘? 펼쳐놓고 이야기를 나누는. 예를 들어서 받아줬다고 그러면 이건 객관적 사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니야. 네. 나는 그거를 문제 삼고 싶습니다. 그래서 잠깐 한 장면을 좀 보고 가는데 그 개혁신당의 한 정치인이 언론에 나가서 계속 이거 홀대론을 불지펴요. 방송에서. 네,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실무 방문이라 해도 그래도 블레하우스에 좀 재워주고 그래도 백악관 주변에 호텔에서 재우는 일은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하필 이재명 대통령이 가는 이번 주에 블레하우스가 공사인 건데 블레하우스가 그냥 독립적인 한 채가 아니거든요. 매년 한다. 방만 115개예요. 침실이 30개가 넘고 하필 이재명 대통령이 간 이번 주에 115개의 이 블레하우스가 공사 중이라는 걸 누가 믿겠습니까? 보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앤드루스 공항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그 의전 혹시 보셨어요? 이례적으로 의전장이 안 나오고 부의전장이 나왔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의전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것도 의도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홀대라고 평가받을 정도의 의전을 좀 받았다는 거예요. 야, 그 와중에 또 홀대라고 하네. 홀대라고 홀대. 발음도 틀렸어. 홀대. 그 이시바 총리도 그 부의전장이 나갔거든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그거 사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펼쳐주면 안 되잖아. 이건 되게 쉬운 객관적 사실이잖아. 그렇죠. 아 이런 거는 그 미디어 비평 전문 기자로서 한마디 해주세요. 일단은 제가 영국 가서 한번 놀랬던 게 그 좀 된 얘기입니다. 몇 년 전에 이제 여행을 갔는데 그 BBC에서 우리로 따지면 9시 뉴스 뉴스데스크를 하더라고요. 제가 한 일주일 동안 있는데 그때 영국의 총리가 메인 뉴스에서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우리로 따지면 대통령이잖아요. 네네네. 뭐 우리는 뭐 조금이라도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아예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총리를 하더라도 자기들이 봤을 때 뉴스 밸류가 아니다. 그러면 그냥 아예 생략을 해요. 생략한다고. 저는 마찬가지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팩트 체크가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되게 쉽잖아. 그렇죠. 이게 거짓이지 않습니까? 네. 가짜 뉴스예요. 거짓입니다. 거의 정보기 때문에 네. 이 자체를 보도를 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진행자가 혹은 제작진이 바로 잡아야지.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바로 안 잡은 것은 이거는 네. 방송사 책임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저널리즘이라고 말을 붙일 수도 없고 그냥 아주 저질 상업주의라고 할 수밖에 없죠. 저런 식으로 아무 말이나 뱉어놓으면은 거기서 논란이 생기고 거기에서 클릭 수가 유발되면 그걸로 우리는 만족. 뭐 이런 식의 언론 행태 네. 이게 이제 굉장히 많잖아요. 저런 말 같지 않은 소리는 유일하게 언론에서 언급을 할 때는 이런 위치에 있는 자가 이렇게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했다라고 할 때만 그건 가능할 할 수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너무 말도 안 되는. 예. 내가 저거 바로 잡다가 저런 얘기를 몇 살. 저거 바로 내가 바로 잡아야 되잖아.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전원책 씨가 출연 빈도가 확 줄어들었잖아요. 확 줄었어. 아무 데서 안 그거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 유시민이 멱살 잡는 거하고 최욱이 멱살 잡는 거하고 처음 다르거든. 굉장히 수치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 진행자는 허수아비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진행자는 알겠습니다. 정리해 주시고요. 잘 들었고요. 이게 진행자가 아니야. 아니 이거는 얘기해 주신 대로 객관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거는 사실관계 자체가 틀린 거니까 그렇지. 뭐 그렇게 얘기하실 게 아니고 네. 이렇게 딱 정리하고 그냥 해야지. 근데 예를 들어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저는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이런 거는 의견의 영역이잖아. 그렇죠. 그거는 뭐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말하는 거 봐라. 그게 방이 많은데 거기 한번 재워주면 안 되나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 저런. 그 방 다른 방은 다 공사하고 한 군데에서만 재우 그게 홀대 아니야? 그건 고문이지. 고문이지. 그 고문.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모르더라도 진행자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공사 중인데 옆에서 재우는 게 그게 대우하는 겁니까? 이렇게라도 얘기를 해야지. 그렇죠. 자,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3시간 앞두고 트럼프는 이제 자신의 SNS에 이상한 말을 남겼었죠. 어제 저희가 다뤘는데 다시 한번 SNS 볼까요? 네. 뭐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 숙청 또는 혁명 같이 보인다. 우리는 그걸 수용할 수 없고 거기서 사업할 수 없다. 네. 여기 이제 그 대한민국 극우 세력과 결탁된 미국의 극우 세력을 통해서 가짜 뉴스가 트럼프 대통령 귀에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데 그와는 별개로 이것과 관련해서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 아시죠? 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트럼프 귀에 이런 정보가 들어간 그 과정을 나름대로 추정을 해서
방송에서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그래요? 예. 여기 또 보면은 약간 좀 일리가 또 있어 보이거든요. 그 데모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때 제가 국회 대표로 지금 초청을 받아서 갔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만난 목사님이 폴 하이트 목사입니다. 이분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이 백악관에서 예배를 볼 때 집례를 하는 여성 목사님이세요. 그 순복음교회 왔다 간 분이 주니어 트럼프도 왔다 갔고 폴 하이트 목사도 왔다 갔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의 좀 영향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왔거든. 그러니까 이영훈 목사 순복음교회 이영훈 역사 그리고 폴라 화이트 목사 트럼프 이런 경로로 간 것 아닌가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은 추론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이영훈 목사의 발언이 또 심상치 않게 들립니다. 어제 이제 이 문제가 있고 나서 본인이 또 교회에서 한마디를 했거든요. 그 대목도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밤새 들어온 뉴스를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 만나기 전에 교회 압수수색한 거 그거 문제가 많아갖고 이거 해명이 안 되면 안 만나겠다까지 했다가 만나가지고 해명을 듣고 넘어간 장면이 나왔는데 그 정도로 우리 교회 위상이 전 세계에서 굉장히 존중이 여기는 그런 높은 위치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 정부가 교회는 함부로 손을 대면 안 되구나 반성하고 교회를 존중히 여기고 또 교회 신앙활동이 잘 될 수 있도록 잘 협력할 것을 믿습니다. 저 와중에도 거짓말하고 있어. 하지도 않은 말을. 그렇죠. 이거는 없는 내용이야. 이재명 대통령이 해명하지 못하면 안 만나겠다고 말했다. 이거 거짓말이야. 그 와중에도 이제 거짓말하고 있는데, 자 이게 그 간단하게 보이지가 않잖아요. 자 우리 목사님. 그 아까 그 김대식 의원이 이야기한 게 좀 일리가 있어 보입니까? 예, 상당히 일리가 있어 보이고요. 저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교회 탄압이라는 딱 워딩 듣자마자 세 곳 중에 한 곳이 로비했겠구나. 여의도 순복음교회, 통일교 아니면 김장관 측 이 셋 중에 한 곳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최소한 전화라도 한 통 했겠구나. 그런 생각이 바로 들었습니다. 야, 거기다 이제 그 최상병 특검에서 압수수색 당한 곳들인데 맞습니다. 그들은 그러면 어떤 선을 닿아가지고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까지 전달이 가능합니까? 이미 그 트럼프 주니어는 작년 8월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와가지고요. 왔었는데 나는 그 왜 왔는지가 지금도 궁금해요. 대내적으로 독실한 이제 기독교인으로 표명을 하고 있고 아까 그 국민 의원이 그 폴라 화이트 목사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미국에서 트럼프를 지지해주는 아주 대표적인 번영 신학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2단 10위까지 걸려 있는 사람인데 뭐 트럼프 대통령 성향상 돈 되면은 다 스폰으로 자기 연줄로 되고 특히 그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는 미국 내 압도적 지지층이 보수 개신교계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하고 꾸준히 교류를 해왔고 일단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영훈 목사 이전에도 조용기 목사도 이 트럼프나 그쪽 라인에 친분들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김장한 목사랑. 그래서 그 아들이 그 한국에 행사가 있을 때마다 작년 8월뿐만이 아니라 4월도 왔었어요. 근데 이제 4월에 왔을 때는 평일날 와가지고 주일 예배 참석해서 뭐 간증이나 이런 걸 못했는데 8월에 왔을 때는 이제 트럼프 주니어가 와서 간증도 하고. 오면은 돈 주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는 거지. 트럼프 아들한테 돈을 준다고요? 당연하죠. 미국에서 뭐라고 저기 타이틀 달린 것들 오면은 돈 줍니다. 아니 뭐 얼마나 많이 주길래 미국에서까지 와요? 많이 줘요. 근데 이제 그 AP 통신이나 이제 CNN 측에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쪽보다는 통일교 로비가 작용한 것 같다라는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요? 오, 그래요? 왜 통일교 그 말한 종교 탄압, 교회 탄압이 일반적인 보수 개신교계나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아니라 왜 통일교 쪽이라고 얘기하는 거 같냐면 이미 통일교 행사에 트럼프가 2021년하고 22년 사이에 기조연설에서 소위 그 강의 영상 얘기했죠. 그래서 거기서 지금까지 33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통령, 벤스 부통령, 이 부통령도 올 초죠. 올 초죠. 그 벤스 부통령 올 초 2025년 2월에 그 국제 종교 자유 정상회의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게 통일교 유관 단체입니다. 거기에도 참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 정치 자금 로비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피셜인데 통일교 쪽에 압수수색도 당했겠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전화도 한 통 했겠죠. 트럼프 주니어 그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복합적으로 어느 단체가 명확하게 했다는 모르지만 바로 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받아먹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 교회 탄압이라고 한번 이렇게 딱 멘트를 던져줌으로써 야, 이 정도 해줬지? 립서비스 해줬으니까 이제 니네들이 이거 던져줬으니까 알아서 해. 라고 이렇게 립서비스 차원에서 스폰 때문에 지지 세력 때문에 해준 것이 아닌가. 트럼프 입장에서는 되게 가성비가 좋아요. 트위터 한 줄 써주면 33억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식이죠. 이게 정말 33억은 충격이네. 인식이 참 이게.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이 아까 영상에도 보셨듯이 이영훈 목사가 이것을 교회를 탄압한 거라는 워딩을 써요.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죠.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이거는 모든 보수 개신교인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들 그 모든 교인들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 우리가 흔히 교회 탄압, 이게 교회를 핍박한다고 지금 프레임을 씌우지 않습니까? 네. 근데 교회라는 이 단어, 어원이라는 거는 교회 조금만 다니는 사람들도 기초적으로 다 알아요. 교회라는 그 에클레시아라는 어원은 예배를 드리는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그 무리 집단을 가리키는 겁니다. 네. 그런데 특검이 예배 시간에 그렇죠. 주일날 교회 집회를 쳐들어와 가지고 예배를 방해하고 교인들을 털었습니까? 그 한 개인 이영훈, 김장환 그리고 그 통일교 관련자들 그 수뇌부 그 사람들의 집무실과 주거지를 턴 거예요. 주거지를 타겟으로 이렇게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근데 마치 이 사람들은 교회를 공격한 것처럼 자신에 대한 공격이 곧 교회에 대한 공격이다. 자, 그래서 이게 진짜 말장난이고 이게 정말 교인들을 기만하고 선동하는 행위예요. 우리 최욱님께서 예를 들면 노상방뇨하다가 경찰한테 붙들렸는데 여기 직원분들하고 작가님들하고 아무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 이건 매불쇼에 대한 탄압이야. 맞지? 네, 맞지. 뭘 맞지야? 아니 노상방뇨 할 때 우리 직원분들하고 매불쇼 직원분들하고 사전 모의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매불쇼 핍박이고 매불쇼 탄압이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우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관련해서 임성근 사단장 측에서 연락을 했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자체를 이 목사들은 제정신이라면 진짜 못했지. 나 자신한테 연락 온 게 나를 범죄적 그 이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전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창피하고 부끄러운 줄 알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도 모자랄 판에 무슨 교회라는 거를 팔아가지고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무슨 교회를 탄압한다 핍박한다 이거는 진짜 교인들이 들고 일어날 정도로 모독하는 행위다. 그만큼 쫄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를 자기가 아니까. 그리고 백보를 양보해서 이제 김 목사님 너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저 이영훈 목사 같은 사람이 임성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라고 했다는 이유로 압수수색을 받았다고 하면 혹시 또 교회를 갖다 붙이는 게 백자로라도 가능하지. 연결될지 몰라. 그렇지. 근데 아니 김건희한테 전화하고 무슨 윤석열한테 청탁하고 이런 게 도대체 교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없죠. 다른 한편으로는 또 이제 조금 어쩔 수 없는 한계나 아쉬움 같은 게 있다면 트럼프가 주요 지지 기반으로 삼고 있는 게 미국의 꼴통 기독교인들이잖아요. 그 아까 말씀하신 이단에 해당할 정도로 돈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승부를 하려고 하는 일종의 사이비 종교 집단 같은 사람들한테 의탁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한민국의 어떤 목사나 종교 집단들이 또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국익을 위해서 저 사람들한테 어떤 요청을 하고 또 활용을 해야 될 때가 있긴 해요. 김장환이나 이용훈 같은 사람들 통해서 국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다가 자기들의 어떤 저거를 끼워 팔게 하는 그런 모습도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근데 이게 한국의 교회가 사실 개신교라고 하잖아요. 이게 천주교랑은 다른데 천주교는 이제 바티칸부터 해가지고 이 교회가 수직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역할 안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기업처럼 커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제 뭐 정말 시국적인 때 목소리를 오히려 내서 좀 이렇게 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를 하는데 이 한국의 기독교는 사실은 개교회다 보니까 교회가 커지잖아요. 그럼 사실은 돈과 정치 권력과 유착이 자꾸 일어나요. 그러면서 지금 이것도 개인들의 일탈이 일어난 건데 여기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정교 분리라는 건요. 당연히 정치도 교회로부터 분리돼야 되는 거지만은 교회도 정치로부터 분리돼야 된다는 걸 같이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김장한 목사나 저 이영훈 목사 같은 사람들은 현실적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본인들의 행위를 종교를 이용해 가지고 사실 이제 정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 행태가. 이건 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동안에 왜 도대체 교회는 왜 과세를 하지 않는 거야? 난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굉장히 강렬했거든요. 그런데 정치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말을 또 못하더라고. 지금 보니까 그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수구 퇴행이라는 점에서 지금 신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국힘과 저 종교 집단의 행태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헌법에 여러 가지 원칙이나 기준이 담겨 있는 게 그동안의 역사적 경험에서 온 반성의 산물들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자백만으로 가지고 누구를 처벌하면 안 된다. 고문을 하면 안 된다. 사상의 자유를 인정해야 된다. 그와 관련해서 종교 분리의 원칙도 지금 오늘날 현대헌법에 담긴 이유가 있는 겁니다. 과거에 정치 권력과 교회가 유착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세상을 지배해온 역사가 인류 역사에서 굉장히 길어요. 훨씬 길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영향력 있는 교회들은 다 정치 권력과 결탁했을 때 지금의 입지를 확보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개신교가 기독교가 로마 콘스탄티누스 황제로부터 공인을 받지 않았으면 지금의 위상을 가질 수가 없죠. 불교라는 게 우리 삼국시대에 들어와가지고 국교로 채택이 되지 않았으면 왕사나 법사가 없었으면 이런 위상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다 그게 맥락이 다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더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가 그랬다 그러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오늘날의 현실, 특히 개신교의 현실을 개탄하면서 기독교는 애초에 그리스에서는 철학이 됐고 로마로 들어가서는 제도가 되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문화를 형성했다. 그런데 미국으로 와서는 기업이 됐다. 누가 그렇게 멋진 말을 했죠? 미국의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거를 들은 이제 한국의 학자들은 미국은 기업이지만 여기는 완전히 지금 족불 대기업이 돼가지고 왕국이 됐지. 왕국. 그러니까 너무너무 맞는 말이잖아요. 지금 너무 이게. 맞는 말이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말씀하시는 것처럼 돈을 모으는 어떤 이제 결집체가 되기도 하고 세금도 안 내고 자기 한마디로 모든 거를
끌고 가려고 하는 이상한 그 왕정주의 같은 게 저 안에서 횡행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목사님 한마디라고 하면은 무조건 저 복종해야 되는 걸로 아니까 정광훈 같은 자들의 그런 말이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거고. 공권력 비호해주고. 이거야말로 폐행이죠. 이건 진짜 우리 지금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개신교도 사실 이게 개혁주의 신학이 있는 게, 그러니까 천주교로도 독립해 나올 때 본인들이 종교개혁을 외치면서 나는 날마다 개혁돼야 된다라는 그 철학 위에 사실은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고 개신교가 출발을 한 건데, 지금의 기독교의 모습은 그 개신교의 뿌리로 놓고 봤을 때는 날마다 개혁돼야 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매 분초 지금 개혁을 해야 될 정도로 너무 좀 심각하게 세속화됐어요. 근데 그거를 하는 사람이 우리 김디모데 목사님인데 왜 단 한 번도 이분 얘기 안 해? 앞뒤가 또 안 맞잖아. 반성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거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야. 더 많은 힘을 모아드리고 싶고, 정말 이게 이 사람 처음 봤지 솔직히. 목사님 방송에서는 좀 목사님 공연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영훈 목사가 이재명 정부가 교회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이런 사인을 줬다. 그리고 반성하게 될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저는 목사로서 모독감을 느끼는 게, 이거는 자기가 지금 일탈행위하고 임성근 쪽하고 연락하다가 지금 주거지랑 자기 사택이랑 집무실이 압수수색 받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쨌든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잖아요. 그러면 제정신이라면 교회가 이 정부가 교회 함부로 못 건드리니까 이제 반성하라 이게 아니라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자기가 교인들한테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고 반성을 해야죠. 그만둬야죠. 이거는 진짜 목사로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이런 꼴을 보셨으면은 이제 빠따로 치셨습니다. 그러고도 남을 문제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알겠습니다. 지금 그만큼 이제 속상한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게 종교를 이용한 장사행위 비즈니스로 보는 것이, 지금 보면은 기독교가 선악구조잖아요. 선악구조에서 사실은 반공산당, 그 공산당 가지고서 지금 북한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여기까지 흘러오면서 이 사람들이 돈을 대고 또 정광훈 같은 사람들을 스피커로 쓰는 지경까지 온 것인데, 성경 어디에 봐도 반공산당 이런 거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말 종교를 좀 그만 이용하고, 또 기독교인들 많거든요. 기독교인들이 저는 목소리를 내야 되고, 정말 이건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참 저도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죄송한 일이고 이거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종교를 이렇게 이용하면 안 되고, 같은 기독교인들도 아닌 건 아니라고 이제 목소리를 좀 내야 될 때 아니냐. 너무 심각하게 봅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일생 영혼 없이 비루하게 살다가 감옥 가게 생긴 한떡수. 영장 실질 심사 지금 진행 중이죠? 1시 30분부터 이제 진행 중이고요. 일단 뭐 결과는 오늘 저녁 밤 늦게 혹은 내일 새벽 이쯤에 나올 것이라고 언론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법조인 두 분이나 나와 계시는데, 이건 뭐 사실 저희가 혐의에 대해서 많이 다뤘으니까 이건 뭐 정상적인 법리대로 간다면 무조건 구속이죠. 그러니까 이제 영장 발부가 될 걸로 저는 보는데, 이게 청구 시점도 늦어도 좀 많이 늦은 편이고요. 그러니까 빠르게 저도 발부돼야 된다 보고, 다만 이제 한덕수 전 총리가 김앤장의 고문으로도 있었고 이제 여러 가지 또 힘을 쓰는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이제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이번에 이 재판을 맡은 분이 정재욱 판사입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영장 발부했던 그 판사인데, 저는 좀 그런 외부의 힘에 휘둘리지 말고 오로지 그냥 쓰여진 청구서대로 저는 판단하고 영장 발부를 꼭 하기를 저도 진심으로 응원을 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김앤장 얘기 나와서 그러는데, 김앤장 사람들이 요새 그런 얘기 많이 하고 다녀요. 한덕수를 김앤장에서 받아줘가지고 그렇게 또 돈 매겨서 로비스트로 쓰다가 회전문 인사로 하니까 나라가 이꼴 난 거 아니냐, 책임감을 느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김앤장이 무슨 숙주처럼 돼 있잖아. 그 김앤장 사람들 되게 억울해. 그러면서 한덕수를 처음에 들어오겠다고 할 때 앞으로 절대로 공직에 나가거나 정치 안 하실 거죠. 다짐을 3번 받았대. 절대 안 한다고 그랬대. 저 사람들도 굉장히 황당해하더라고. 저 나이 먹어서 또 그럴 줄은 몰랐다. 결국은 이 말년이 엉망이야. 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우리나라에 됐으면 좋겠어. 꼭 그래야 되죠. 진짜. 요 전까지만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어찌 보면 모델 같은 표상이지. 공무원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사람일 수 있었어요.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해먹으려면 영혼 없이 그냥 비루하게 살면 된다라는 표상이 됐잖아요. 어떤 정부에서든지 가서 들러붙으면 자리 받고 무슨 저 특급 호텔 피트니스 회원권까지 공짜로 나오더라. 이런 식의 모델이 됐는데, 저거는 평생 젊게 따라다니다가 폐가망신한 사람으로. 그래서 어차피 특기는 저 공직 생활하면서 제일 열심히 하는 게 변기 닦았던 것 같아. 집 변기 닦는 걸로 이제 전문 분야로 가게 돼서. 잼버리.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범죄 혐의가 너무나도 많은 권성동이 드디어 출국 금지된 상태에서 오늘 특검에 출석을 했습니다. 이 뭐 범죄 혐의가 우리가 그동안에 다룬 것만 해도 너무 많잖아. 통일교로부터 큰 거 한 장 받았고, 돈이 들어있는 쇼핑백 2개 받았고, 통일교 그 경찰 수사 정보를 통일교에 미리 알려주고, 전당대회에 통일교 조직을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잖아. 많단 말이야. 이 죄 많은 권성동이가 오늘 특검에 출석하면서 이 와중에도 정치 탄압 프레임을 만들어냅니다. 권성동이 진짜 스트레스인데요. 잠깐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특검 측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 저는 결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합니다. 특검은 수사 기밀 내용을 특정 언론과 결탁하여
계속 흘리면서 피의 사실을 공표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무리수를 쓴다 한들 없는 죄를 만들 수가 없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야당인 국민의 힘에 뿌리를 뽑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가서 있는 그대로 소명하고 저희 당당함을 입증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호 본부장한테 대선 전 정치자금 1억 원 받은 적 있으십니까? 여러 번 밝힌 바와 같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금품을 수수한 바가 없습니다. 야, 근데 너는 지금 증거가 너무 많아 임마. 우리가 다룬 것만 해도 한두 가지가 아닌데 네. 다시 한번 그 권성동이를 위해서 짧게 몇 가지만 좀 자료 한번 좀 보고 가겠습니다. 네. 예, 자료만 잠깐. 자, 이 다이어리에 적혀 있는 거야 임마. 자,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죠. 권성동 점심 2022년 1월 5일 서울 여의도 땡땡땡 큰 거 한 장 서포트. 네. 이거는 뭐 진술과 증언이 아니고 다이어리에 적혀 있어. 그렇죠. 권성동이는 해명하겠지. 저기를 파전 같은 거 큰 걸로 한 잔 먹었다. 그 얘기가 아니다. 그 수준이야 지금. 나 전 먹는데 윤영호가 전 찢어주더라. 큰 걸로 한 장 해주더라. 큰 거 한 장. 서포트. 중자 소자가 있었는데. 자 그리고 또 있죠. 네. 자 그리고 통일교의 그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하고 권성동이 이제 문자 메시지를 문자가 있잖아.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를 위해 잘 써주세요라고 권성동에게 윤영호가 보냅니다. 문자가 있잖아. 저게 큰 거 한 장 서포트 밥 먹고 나서 저걸 보냈다는 거죠? 그래 문자가 있잖아. 자 그리고 또 몇 개만 보자고 몇 개만. 네. 자 그리고 통일교 윤영호가 특검 가서 진술한 내용이거든요. 2022년 2월에서 3월 권성동이 한학자 총재가 기거하는 천정궁 경기도 있는 거요. 네. 거기 2차례 방문해서 쇼핑백을 받아갔다. 그때 권성동이 한학자 총재에게 큰 절을 하고 쇼핑백을 받아갔다. 예. 저 쇼핑백을 건네주는 그 과정에 대해서도 디테일하게 진술했습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상세해요. 네, 상세해. 이건 뭐 방법이 없어. 한학자가 정모 총재 비서실장한테 주고 그 사람이 또 재정국장한테 주고 재정국장이 윤영호한테 준 다음에 윤영호가 권성동한테 전달. 네. 이것도 끝났잖아 이 자스가. 저거는 보면 윤영호 씨가 쇼핑백 2개 주는 것만 봤다. 그 내용물이나 이런 거는 모른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진술하면서 저만큼이 나왔잖아요. 네. 김건희 목걸이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권성동이가 최대한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저 정도를 얘기했다라는 거는 권성동이는 틀림없이 그렇고 쇼핑백에 거기 돈이 들어있었던 게 아니다. 통일교 신문지 주더라. 뭐 이렇게 또 얘기할 거거든. 그래. 좋다. 권성동은 들어가서 나도 보도 다 보고 하니까 윤영호 씨도 못 봤다 그러지 않냐? 쇼핑백만 봤지. 좋네. 근데 권성동이 이제 센 척을 많이 하는데 안에 들어가면 이미 압수수색을 해놨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 나올 거고 아까 결백하고 당당하다라고 저렇게 뻔뻔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택배 기사님의 녹취 있잖아요. 왜 윤영호 조사 받고 나왔는데 그걸 무슨 도둑고양이 소세지 훔쳐먹듯이 조사 끝났어요? 이거 얘기하면서 만나려고 했잖아요. 다른 전화기로.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에 권성동은 전 구속을 피하기가 매우 지금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이번에 말 맞추기 정황, 증거인멸의 정황이 새롭게 나온 게 있어. 또 새롭게 나왔어. 권성동 지역 국회라든가 지역 사무실 압수수색을 특검팀이 했잖아요. 근데 권성동 의원 차량에서 휴대전화 한 대를 확보를 했거든요. 근데 이 휴대전화가 권성동 의원 보좌진 명의로 되어 있는 건데 지난해 12월 중순경부터 아까 그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하고 여러 차례 연락한 내역이 남아 있었고요. 실제로 윤영호가 특검 가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권성동에게 연락이 와서 통화했다. 이렇게 이미 진술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윤영호랑 통화한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건진하고도 통화했더라고. 그렇습니다. 권성동이가. 이거는 증거인멸의 정황이잖아. 말 맞추기 정황 맞잖아. 구속시켜야 되겠죠? 아니 그러니까 이거 이상의 증거가 뭐가 더 필요합니까? 저는 끝까지 우겨도 저는 구속을 피하기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보면은 그동안에 쌍권이라 그러고 뭐 찐윤이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윤핵관의 핵심으로 권성동, 장제원, 무슨 윤한홍 이런 거 얘기했잖아. 이철규. 권성동이가 제일 많이 해먹고 제일 셌던 것 같아. 경찰 인사 같은 것도 보면은 그 이철규가 경찰 출신이니까 이철규가 많이 관여했을 것처럼 보이잖아요. 권성동이한테 많이 했다는 거거든요. 아니 그 왜냐하면 권성동이가 힘센 자리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이후에 원내대표만 2번을 했고 나머지 그 원조 윤핵관들은 윤한홍 같은 사람은 뭐 보직을 갖고 활동했던 건 아니잖아요. 윤한홍 오히려 밀렸잖아요. 차리따봉 받은 건 권성동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권성동이 저는 뭐 관여한 바로 타지면은 저기는 거의 범죄 비즈니스 패밀리, 범죄 패밀리 일원으로 봐야 됩니다. 그죠. 윤영호 씨가 권성동한테 1억을 줬든 10억을 줬든 저게 대통령을 위해 써달라고 했는데 권성동이가 저 윤석열이나 김건희한테 줬을까요? 절대 줄 사람 아니거든요. 권성동이 지가 먹고 윤석열 위해서 한 거다라고 해서 저 김건희한테 알려주면 큰 싸움 날 거야 이제. 오늘 출석할 때 권성동이 저렇게 한 푼도 안 받았다 그러길래 저는 한편으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요. 네, 저게 구속되기 딱 좋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느껴져가지고. 그 동안에는 권성동이가 죄를 지은 혐의가 아주 짙은데도 아주 그 한 끗 차로 풀려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자도 이제 노후가 안 좋다. 특검이 아주 지금 친절하게 조사하고 있을 거예요. 아 그러셨어요. 네. 한 장 빈대떡이었네. 고맙습니다. 이것도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 권성동이가 이렇게 죄 많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와중에 또 새로운 죄가 또 나왔어요. 새로운 게 많아. 불법 증여 의혹이 또 터져버렸습니다. 권성동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 그 아들이 2016년 10월에 권성동 의원 친동생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들 입장에서 작은 아버지죠. 그 작은 아버지하고 그 권성동 아들의 그 여동생하고 함께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아파트를 사거든요. 재건축. 네. 근데 이게 12억 4,500만 원에 사는데 이게 살 때 좀 이상하게 삽니다. 작은 아버지가 지분의 그 50%를 가지고요. 그리고 권성동 의원 아들 딸이 각각 25%씩 가집니다. 그러니까 5대 2.5 대 2.5인데 네. 작은 아버지라는 게 권성동 동생이에요. 네, 권성동 작은 아버지예요. 권성동 동생입니다. 예. 권성동의 동생. 근데 이게 세입자 전세금이 6억 5천만 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2억 4,500만 원이니까 차액 6억 정도 남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를 세 명이 또 지분에 따라 분담을 해가지고 권성동 의원 아들이 내는 건 1억 5천만 원 정도 이제 부담을 하는데 그때 당시 대학원생이었대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현금이 7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네. 이 돈의 출처 나머지 1억 5천 1억 5천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고 실제로 증여라든가 이런 게 하면은 통장에 이게 거래가 이게 남아야 되잖아요. 네, 없어. 그런 게 없어요. 1억 5천에 대한 출처가 전혀 없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러면은 그냥 불법 증여하고. 세금 안 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권성동 의원 아들이 이 집에서 세입자로 들어가서 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아까 12억 4,500만 원 정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 아파트 매물 시세가 33억이 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또 해야 돼. 이게 이제 불법 증여 의혹이 하나 터졌습니다. 네. 이거 이제 세금 탈세한 거죠. 탈루한 거죠. 근데 이게 아파트가 이제 33억이 됐어. 왜냐하면 이게 산 이유가 재건축 재개발 때문에 산 거야. 기대감을 기대감으로 네. 투기한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 권성동이가 이 아파트 건너편에 자기 명의로도 또 아파트를 사놨어요. 이 재건축 재개발 이슈가 있으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야. 그랬던 권성동이가 지가 원내대표 시절에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해야 된다고 엄청나게 주장을 많이 했어요. 이거는 이해 충돌이죠. 그러네. 정말 나쁜 권성동의 그때 이해 충돌 발언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건설 경기 살리기가 곧 내수 경기 살리기이자 민생 살리기입니다. 건설 경기 회복의 핵심은 뭐니 해도 재건축과 재개발입니다. 정부 여당은 작년 88 공급 대책을 발표한 이래 재건축 재개발 촉진법 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건설 경기 회복과 부동산 시장 안정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핵심 민생 법안입니다. 조속히 통과가 필요한 법안임에도 야당은 서울 수도권 특혜법, 강남 부자 특혜법 운운하면서 차일피일 논의를 미루고 있습니다. 야, 진짜 뻔뻔하다, 뻔뻔해. 뭐니 해도 재개발, 재건축. 근데 이거 안 좋은 거는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아빠 찬스, 탈세, 불법 증여, 또 거기다가 뭐 지금 아파트 이해충돌, 뭐 모든 게 지금 다 집약돼 있는. 진짜 나쁜 정치. 그래서 저는 권성동 같은 사람 진짜 저렇게 탐욕이 그득그득한 사람이 공적인 걸 가지고 다 본인 이익을 위해서만 저렇게 국민들의 정말 등에 빨대를 꽂고 산 거니까요. 진짜로 정치하는 보람을 진하게 느끼는 거죠. 저럴 때 말 하나, 행동 하나가 다 돈이 되잖아. 그러네. 얼마나 좋아. 국민들 같은 사람 말 하나, 행동 진짜. 하나가 다 정가가 되는데. 쟤는 돈이 돼. 진짜 그러네. 그러니까 정말 가장 최악의 정치인의 행태를 갖추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보던 가장 나쁜 정치인 캐릭터 나는 진짜 권성동 같아. 저러고 나서 또 골프 치러 가고 이런 것도 그러니까. 너무 영화 캐릭터야. 또 권성동이라고 얘기하면 김기현이랑 서운해할 사람 많을 거야. 저는 홍준표가 1등인데 아직까지 마음속에는 뭐 이렇게 각축처지나. 서운할 사람 많지. 권성동은 지금 굉장히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굉장히 단정 짓지는 않을게요. 조금 열어주세요. 예. 순위는 다음에 연말에 매기겠습니다. 떠오르는 그냥 장동혁도 왜 무시하고. 죄송합니다. 연말에 매기겠습니다. 저 홍준표 아직까지. 야 이렇게 반발이 심할 줄 몰랐네. 야, 그럼 만약에 저거 됐으면은 재건축하고 한다고 발표가 됐으면은 아까 얘기한 권성동 아들 집이 지금은 33억이 더 오르는 거죠? 계속 오르겠죠. 아들이 심지어 로스쿨 다닐 때 저거 샀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지금 변호사는 됐다는 거잖아. 그건 뭐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에서는 안 나오고. 대학원생이 어떻게 자금을 조달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다 이거는 불법 증여 내지는 저런 아빠 소리 찬스로 들으면 한 진짜 거죠. 불끈불끈 나 진짜 이렇게 살지 말고 권성동이 양자나 들어갈 걸 막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아씨. 네. 고맙습니다. 네. 주진우 아들 부러워하다가 이제 권성동 아들 부러워. 자, 그리고요. 이거는 간단치 않은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해경의 3인자 안성식 기획조정관. 저희가 일전에 한번 다룬 바 있죠. 그렇죠. 안성식 기획조정관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사진과 함께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자, 서울 충안고 출신입니다. 충안고야 하여튼. 자,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학사를 졸업을 했고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 2분과 실무위원으로 참여를 했는데 해경 출신으로는 처음입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행정관도 역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되고 인수위 들어갔고 그렇습니다. 자, 취임하고 예. 행정관. 이자가 계엄 선포되자 해경인데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계엄에 해경이 참여하는 경우가 없어요. 계엄 당일에 이자의 행태 한번 저희가 소개했었죠. 네. 그 해경 간부 회의를 열거든요. 그 간부 회의에서 안성식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경찰관에게 총기 나눠주고 무장을 시켜야 한다. 그리고 지금 당장 계엄사령부에 수사 인력을 파견해야 한다.
그러니까 해경 차원에서 계엄사령부에 수사 인력을 파견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일종의 제보 비슷하게 내부자로부터 들은 얘기가 있는데 이거 특검에서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일부 뉴스에서 보도가 됐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상민이가 계엄 전에 방첩사를 방문했다고. 기억 없어요? 그런 얘기 들었죠. 계엄 전에 방첩사 이상민이 행안부 장관 이상민이가 방첩사 여인영이가 사령관이었잖아요. 거기를 방문했다는 거예요. 방문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인데. 동문회하러. 충암고. 방첩사에서 동문회 하려고요? 네. 그래서 거기 방첩사에도 신원보안실에서 왜 저기 수거 명단 작성하고 하는데 관여한 것 같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 실무자가 또 충암 나온 중령이었다고 말씀드린 적 있잖아. 충암 애들이 그렇게 있는 와중에 그러니까 방첩사 입장에서는 국방부 장관도 아니고 행안부 장관이 거기 온다는 게 너무 황당한 일이잖아요. 황당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도 지금에 와서는 그때 이상민이가 왜 왔는지 알겠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해경의 이 안성 씨가 따라왔다는 거야. 방첩사에. 그 방첩 사람들이 진짜 놀랬다는 거야. 저건 뭔데 저거는. 그 죄송한데 그게 언제죠? 언제죠? 방첩사에 계엄 선포하기 직전이 한두 달 전이에요. 와. 제가 듣기로는. 와, 빼박이네. 얘네들은 진짜. 야, 아니 안성식이 같이 갔었다. 이상민 따라왔는데 처음에는 장관 보좌관이나 뭐 이런 걸 줄 알았을 거 아니야. 장관을 따라왔으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해경이더래. 아니 무슨 이게 경찰도 아니고 해경은 해수부야. 해수부잖아. 근데 해경이 따라왔으니까 안 맞잖아. 너무 이상한 거야. 얘는 양쪽으로 다 안 맞아. 행안부 장관하고도 안 맞고 방첩사하고도 안 맞아. 얘는 생뚱맞게 하나 맞는 거는 충암고 하나 맞는 거야. 그렇죠. 그걸로 그냥 다. 내란 전에 갔다는 거고 아까 내란이 터지자 다시 한번 그거 올려주세요. 이 짓을 했다는 거예요. 방금 올린 거. 이 짓을 한 거예요. 했잖아. 근데 내부에서 이게 반발이 있었던 거야 당시에. 저 이야기 하니까 왜냐면 이 사람이 하는 임무도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내부에서 반발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이 안성식이가 눈을 일선 경찰서로 돌립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엄청난 또 지시를 합니다. 이게 전국 18곳에 해양 경찰서가 있거든요. 근데 봐봐 이거.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유치장이 있어요. 미쳤어. 그러니까 안성식이 계엄 사범들이 많이 올 것 같으니까 유치장 비우고 정비해. 그러니까 이거는 회의가 아니라 경찰서에 그냥 일선 경찰서에 내리는 겁니다. 그냥 지가 멋대로. 그렇죠. 지가 멋대로 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보면 이놈이 개인 그냥 미친놈, 개인 일탈 이렇게도 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서. 그런데 아까 난 그거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 재밌게 하느라고 했는데 거기서 실제로 충암고 동문회 하려고 모인 게 아니라 충암고 것들이 설치니까 거기 다 모여가지고 그렇잖아. 사령관, 장관 따라온 놈 다 충암고고.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은 충암고 동문회 하는 거냐 지금. 왜 상관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 거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이 안성식이가 기획조정관이고 이게 이제 청장, 차장 그다음에 3인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기획조정관 하기 전에 국정상황실에 있었잖아요. 요 직전 보직이. 여기다 박은 거야. 해경 기획조정관으로. 그거 누가 박았네. 여기 가가지고 기획조정관이라는 게 일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니까 얘는 가서 부여받은 임무를 또 열심히 한 거지. 누군가가 박았어. 그런데 이번에 그 새롭게 나온 보도가 있는데요. 얘가 이날 당시에 미쳐 날뛰었던 게 아니라 뭐 방금 그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정황이고요. 2023년부터 계엄을 준비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그때 안성식이 2023년에 해경 정보외사국장으로 부임을 합니다. 근데 이 시절부터 이해가 안 가지만 방첩사와 교류를 한 정황을 지금 특검이 2023년. 그러니까 이게 또 나왔어. 자, 내란은 작년 12월 3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2023년부터 이 안성식은 방첩사하고 교류를 했다는 거고요. 나오잖아. 기밀 문건을 주고 받았는데 방첩사랑. 그게 이게 문건의 내용이 좀 골 때립니다. 골 때려. 비상계엄 선포 뒤에 합수부가 구성이 되잖아요. 이때 해경이 이 합수부에 자동 편제되도록 내부 규정을 바꿨다는 거예요.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죠? 없습니다. 내란은 2024년 12월 3일. 근데 2023년. 안성식이 이런 기밀 문건을 주고받은 건 대박이야. 2023년. 대박이라고. 방첩사. 아까 말씀하신 거 이거 방첩사 또 맞잖아. 그러니까 방첩 사람들이 바로 알아봤구만. 이게 한국 사회가 교육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했는가를 꼭 생각해봐야 될 거예요. 얘네들은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면서 여기 가담하고 서로 연락을 했을까요? 머릿속으로 옛날에 쿠데타하고 나서 육사 애들끼리 이래하게 자리 다 나눠 먹고 그때 진압되고 뭐 전두환이가 어쩌네 애들에도 다 전수 다 누리고 잘 죽고 여전히 다 재산 많이 가지고 떵떵거리고 살더라. 그 생각을 하는 거지. 행여라도 얘들은 우리가 진압당하고 나중에 잡혀가지고 뭐 감옥 갈까 이런 생각 안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끔찍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왜 내란 세력을 확실하게 처벌하고 척결하고 진압해야 되는지를 역사적 사례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이것들 또 분명히 다음에는 또 울산 현대국 것들끼리 또 모일지 몰라요. 자, 그리고 양평고속도로 얘기만 짧게 잠깐 하겠습니다. 2022년 5월 24일 비공개로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 보고서가 작성된 날입니다. 우리 한번 다뤘죠. 다뤘어요. 맞아요. 비공개로 보고서가 작성된 날이야. 비공개 언론에도 안 나가고 아무도 몰라. 그렇죠. 비공개니까. 근데 하필이면 그날 최은순이가 지가 변경된 종점에 있는 지 땅
20곳을 일일이 다 검색해 봅니다. 일일이. 이걸로 사실 나는 끝났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게 원희룡이가 과연 언제 알았을까? 원희룡 장관이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한 날이 2022년 5월 16일입니다. 5월 16일. 근데 국토부하고요, 그 용역업체 경동 엔지니어링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두 쪽이 양평 고속도로 종점을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를 처음 논의한 그 회의 자료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회의 자료를 특검팀에서 확보를 했거든요. 아, 이번에 처음 나온 거야. 예. 취임한 날 그 회의 자료가 나왔어. 그날 처음으로 이게 회의가 됐대. 그래서 봐봐. 미션이었던 거지. 자, 봐봐. 최은순 얘기가 여기 연결돼. 봐봐. 5월 16일에 취임했지. 그래서 종점 변경안에 대해서 처음 회의를 했어. 그리고 나서 이 관련한 보고서가 5월 24일에 작성이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게 최은순으로 넘어가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이제 의심한다는 거야, 특검이. 너무 합리적인 의심인데. 특검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원희룡이 최소 취임한 날은 알았을 가능성. 최소. 물론 저는 인수위 때 알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니 그러니까 장관 취임했는데 첫날 그게 논의가 될 정도라면은 당연히 인수위 때부터 이거는 논의가 된 상황에서 원희룡이 가자마자 이제 장관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저 최은순네 땅으로 고속도로 휘어주게 하려고 마치 보낸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렇게 딱 짜져가지고 장관이 돼서 먼저 확인하고 처리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1순위 과제였던 업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저러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무산됐잖아.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 내피셜입니다. 무산됐어. 김건희 완전 뚜껑 날라갔어. 원희룡 놀러 와. 자, 엎드려. 아유 진짜. 죄송합니다. 아, 너 하나 잘못했지.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3부 토건으로 가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건 우크라. 저는 이제 혼자서 여러 이제 상상을 해본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이는 이유가요. 최은순, 김건희 씨가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돈을 벌어온 과정들을 한번 보시면 애초에 시작은 양평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양평에 자기 남편이 토목지 공무원이었잖아요. 네. 김선교도 양평구청 공무원이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양평 차원에서 양평이 수도권에서 계속 이제 어떤 부동산 관련해서 언급되던 땅이었으니까 거기서 이제 모텔도 운영하고 이래저래 땅 가지고 저기 하면서 처음에는 남편 수준의 하위직 공무원들을 하고 사바사바를 해가지고 뭐 인허가의 편의를 본다거나 정보를 제공받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 이렇게 하니까 재산이 증식되는구나 하는 쾌감을 느꼈을 그렇지. 거예요. 좀 지나고 나니까 이제 재산이 좀 늘어나니까 서울로 와가지고 이제 이러저러한 사람을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특히 부동산 투기하고 주가 조작하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일종의 사교 모임처럼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주가 조작 선수 하나 끼고 경찰 하나 끼고 기자 끼고 뭐 이렇게 해서 모이는 게 있어요. 그런 데를 이제 최원순이 주로 돌아다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만난 게 이제 도이치모터스 이종훈의 엄마 뭐 이런 사람들을 만났다는 거고 거기서 그쪽 사람들이 최은순이라는 사람이 자기들이 봤을 때 그 모임에 끼우기가 좀 찜찜하고 그럴 수 있잖아. 뭔가 좀 우리하고 나이도 안 맞고 레벨이 네네. 안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조금 꺼려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럴 땐 김건희를 밀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양평에서 작게 먹었던 게 이제는 규모가 이제 좀 더 넓어지고 수준이 올라가는 거죠. 양평에서 생각할 수 없었던 주가 조작도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고 그다음에 거기서 하다 보니까 야 요새 요양병원이 돈 된대 이런 것도 이제 되는 거고 그렇게 좀 정보와 활동의 사업의 영역을 넓혀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필요한 게 이제 검사였던 거야. 그렇지. 이게 불법의 합법의 경계를 넘어다녀야지 이게 큰 돈이 되거든 항상. 그러니까 그 검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검사 하나 써보니까 얘가 이제 뭐가 자꾸 사생활이 문제가 되고 용도 폐기가 되네. 더 이상 거기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새 걸 하나 도구한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걸 구해놓고 보니까 이게 대통령이 됐네. 아니 근데 거기서 본인이 만들었지. 그동안에 하던 거를 그치. 그동안에 하던 거 다 멈추고 자 이제 대통령 됐으니까 우리는 공의롭게 절대 못하지. 공정과 상식에 근거하여 삼부토건은 못 번쳐가고 우크라이나는 상관없고 캄보디아는 모르는 나라고 이거 아니라고. 이제 그때 되니까 스케일이 세계로 넓어진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해외 순방을 공짜로 갈 수 있고 가면은 명품을 사가지고 세관 검색을 받지 않고 그냥 들여올 수 있고 이런 작은 쾌감에서부터 야 갔다 오면은 주식이 올라. 갔다 와서 확인해 보면 도로가 구부러져 있어. 요런 거, 그 재미.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5년이 짧은 거야. 너무너무 짧지. 그래서 독재로 가자로 된 것 같아요. 그 안에는 이게 다 안 되는 거지. 자, 김건희 얘기가 나왔으니까 김건희 왕놀이 이야기 잠깐 좀 해볼까 하는데요. 네. 김건희가요 세계 문화유산인 종묘를 개인 카페로 활용했다. 종묘복스. 나 솔직히 진짜 열받더라고. 아니 진짜 이거는 우리나라 문화유산이 아니고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가 돼 있다니까. 그리고 일반인들이 못 들어가는 곳에 그곳에 자기 지인들을 불러가지고 카페처럼 먹고 마시고 CCTV 다 꺼놓고 그랬다는 거야. 레전드 진짜. 레전드야 레전드. 그리고 그 안에 소품도 따로 막 가져와가지고 꾸며놨어요.
저것도 또 문화재 아닙니까? 혹시 저런 것들? 저렇게 꾸며놓고 저렇게 꾸며놓고요. 그리고 막 냉장고도 갖고 와가지고 김건희 하나 때문에 갖다 놓고 뭐 그랬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또 김성애 의원님이 엄청나게 또 많은 자료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일명 종묘 벅스 사건 소개해 주세요. 네. 이게 종묘 황후놀이죠.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황후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놓은 건데 이거 뭐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JTBC가 관련돼서 한번 보도를 한 적은 있습니다. 누군가 데리고 왔다라는 맞아. 사실은 있었는데 저희가 그것만 했을 것 같지 않은데라고 생각하면서 좀 뒤져보니까 어마어마한 게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가장 격분하는 부분은 뭐냐면 일단 4번부터 좀 보여주실까요? 네, 4번. 뭐 얘기 뛸 거 없이 이 지도를 보시면요, 이게 대통령실에다가 국정유적본부에서 보낸 이메일입니다. 거기 빨간 선 보이시죠? 네네네. 차량을 이용해서 그 왼쪽 상단이 소방문입니다. 소방문은 뭐 하는 데겠어요? 소방차가 불이 났을 때 들어오는 데예요. 그때만. 예, 그때만. 그래서 우리 영부인님 피곤하시니까 차량으로 빨간 선 있는 길로 쭉 이렇게 돌아오시면 망묘로 김건희 카페를 운영했던 곳입니다. 망묘로까지 단숨에 오실 수 있습니다. 라고 본부에서 안내하는 이메일입니다. 이거 김 의원님이 자료 제출로 확보한 거예요? 그렇죠. 제보 받은 거예요? 자료 제출로 확보했습니다. 예. 아니 미친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 난 솔직히 김건희보다 여기 관리소가 더 열받네. 그런데 이제 더 놀라운 건 6번 사진입니다. 6번 한번 보시면요. 이게 종묘잖아요. 종묘 사직 들어보셨죠? 네. 예. 제사 지내는 곳 아닙니까? 조선시대 왕들의 비를 모시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하마비라고 해서 이 하마비가 있으면 임금도 말해서 내려야 돼요. 여기는 종묘 사직, 우리 종묘, 우리 선조들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말을 타고 지나갈 수가 없고 여긴 말에 내려서 왕조차도 걸어가야 하는 곳입니다. 왕도 걸어가야 돼. 네. 근데 여기를 김건희 씨랑은 차로 들어간 거예요. 왕보다 높으니까. 황후니까. 진짜 열받는다니까. 황후가 아니고 황제. 그래서 이제 처음에 들어가서 영령전이라는 곳을 먼저 둘러보고, 근데 이날이 이제 노는 날이었어요. 사람 싹 비었지. 근데 영령전을 둘러보고 정전을 거쳐서 망묘로로 가기로 일종의 동선이 잡힐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느냐? 국가유산청이 그 전날 직원들을 대동해서 뭘 시켰어요? 청소를 시킵니다. 그 동선 1번 한번 보시죠. 지금 저렇게 노랗게 보이는 게 영령전 대청소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직원들 다 동원해서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 공감하시는 사단장 오십니다. 네. 그래서 영령전을 대청소하고 열받네. 그 다음에 망묘로 카페, 김건희 카페는 야 시원한 음료 대접해야지. 냉장고. 와, 냉장고 운반. 냉장고를 운반해서 설치했습니다. 혹시나 우리 영부인님 걷다가 목마르실까봐. 진짜 열받네. 시원한 걸로. 그 다음에 파란색은 망묘로의 거미줄 제거, 청소 이런 거를 이 사적을 지키는 사람들 시킨 거예요. 김건희 그 영양점 아까 최욱 씨 잠깐 얘기했지만 저 그 카페에다 갖다 놓은 테이블이나 의자가 테이블은 경복궁에서 가져오고 의자는 창덕궁에서 가져왔다. 그렇죠. 이 보도가 있었잖아요. 있었어요. 진짜 완전히 진짜 황후놀이 한 거야. 그렇습니다. 저 죄송한데 저 진짜 카페가 아니에요. 알아요. 사실상 왜냐하면 처음에 국가유산청에 해명할 때는 아이고 우리가 이거 사실 뭐 그건 아니고 그냥 의자랑 테이블만 갖다 놓고 꽃만 놨습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영년 정도 들어보니까 1년에 2번 청소하는 데라는 거 반년에 한 번씩. 그냥 종묘복수가 아니고 알이었어 알. 그렇죠. 알이고 이게 잘하시네 그런 이게 거. 있잖아요. 사람 아무도 없는 날 종묘를 간다는 게 되게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띄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도 있지만 종묘를 제대로 감상하려면 사람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건축가들이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한국에 오면은 보고 싶어하는 게 종묘고 프랭크 게리라는 유명한 세계적인 건축가가 동양의 파르테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종묘 건축을 굉장한 저기로 하는데 그 종묘의 감동을 오롯이 느끼기 위해서 그 건축가들이 오면 각별하게 요청을 하는 게 새벽 시간에 사람들 없을 때 가서 이걸 보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 정적 속에서 그 장면을 쫙 봤을 때 이 종묘가 주는 제대로 된 의미와 감동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가지고 김건희가 건축가를 많이 만나고 다녔거든. 맨날 무슨 저 누구야 그 일본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그 시멘 다다오, 안도 다다오 얘기하고 만도 다다오 옆에 가서 사진도 찍고 막 그랬잖아. 많이 만나고. 그러니까 주워들은 얘기 있으니까 그거를 또 한번 만끽한 거예요. 거의 더구나 이게 정전이라고 불리는 가장 큰 모시는 이 사당은 이게 지금 5년째 공사 중이에요. 200억을 투여해서 대대적인 개보수를 하고 있고 지금 기와를 다 뜯고 있거든요. 근데 이날 영부인님 오시니까 어떻게 했다? 공사도 중단시켰습니다. 공사업체 들어오지 마라. 진짜. 감히 감상하시는데 트럭 같은 게 왔다 갔다 한다. 이거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공사를 중단시키고 또 지금 오롯이 감상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 말씀 꼭 드려야 되는데 CCTV를 다 꺼버렸습니다. 김건희 온 날. 네, 김건희 온 날 다 끈 건 아니고 김건희 도착 시간부터 나간 시간으로 제가 조정하고 있는데 내부 카메라 화면 녹화를 14시 50분부터 16시 20분까지 1시간 반 동안 껐는데 이거 지금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는 다 껐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묘 전체를. 저건 꺼야죠. 김건희 씨 얘기하면 저게 원격 조정으로 폭파시켜서 위해를 가기 때문에. 아니 이거 저는 근데 이 대목에 저는 이 대목을 언론에서 얘기를 안 하던데 이거는 제가 민원 하나 넣고 싶습니다. 의원님께. 네. CCTV를 껐잖아요. 김건희하고 같이 온 사람들을 감추고 싶었던 것 같아. 외국인 2명을 모시고 온 거예요. 근데 김건희가 외국인 2명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리 무소불위의 김건희라도 에너지가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이 외국인 2명의 기분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려면 김건희도 수고로움이에요. 저는 이 외국인 2명 결국 이것도 자기 불법적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누가 같이 하는지 일단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 거 저는 아니고 언론사가 추정하고 있는 것은 김건희 씨가 했던 아주 유명한 화가의 개인전이 있었거든요. 그 아들이 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통역이랑 같이 왔다라는. 예전에 김건희가 코바나에서 코바나 콘텐츠에서 주최했던 전시회에 뭐 이름만 되면 아주 유명한 화가가 있는데 마크로스코잖아. 그런가요? 네. 그 아들이 왔다라는 취재 내용은 있는데 뭐 제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니라서 그래서 그 사람과 통역이 왔다라는 것인데 무슨 일 때 맞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 절차가 있는 그것도 중요합니다. 자료가 하셔야죠. 그다음에 이게 이 국가유산청에서는 국가 정보 행사기 때문에 이걸 지금 허가해줬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정부에서? 잘못된 일이지만. 근데 누가 봐도 이거는 아주 사적인. 매우 사적인. 그리고 본인 코바나 컨텐츠 때 있었던 어떤 거래의 연속선상에서 일어난 일로 의심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진짜 수산 씨 말씀처럼 정말 임기 하루하루 가는 게 너무 아까웠을 것 같아. 그러니까. 또 남들 못 가본 데 가가지고 먼저 한번 털고 또 앉아서 했어야 되는데. 다음에 불국사 한번 가야죠. 그렇지. 이러면서. 저는 이게 지금 국능벅스 R 드라이브 스루라고 봅니다. 드라이브 걷지도 않았어. 차를 타고 다녔거든. 야 이번엔 첨성대로 젠가 한번 하십시오. 국민의힘 어제 이제 당 대표가 새롭게 뽑혔는데 최대 패배자가 한동훈이거든요. 한동훈계는 다 떨어졌으니까. 한동훈 뭐 하고 있어요? 한동훈 원외 단톡방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원외 단톡방에 한동훈이 글을 남깁니다. 모두 담담히 힘내시죠. 담담이. 야 근데 참 이게 재밌어요. 장동혁은 진짜 그야말로 찐한 개였잖아요. 찐한 개. 그렇죠. 나는 이게 진짜 볼 때마다 이 정치인들은 이해가 안 가. 난 정말 아무리 생물이라 그래도. 아니 그 한동훈이가 비대위원장 되자마자 바로 그 사무총장 시켰잖아요. 그렇죠. 사무총장. 그리고 한동훈이가 당 대표 됐을 때 최고위원이었고 수석 최고위원. 그래 둘이 맨날 같이 다니고 뭐 그랬거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면서 둘이 깬다 그랬거든. 근데 정치인이라기보다는 판사였고 관료였으니까요. 바람보다 빨리 눕는 갈대인 거죠. 빨리 누웠다 저쪽으로 누웠다. 판단이 빠르니까 당 대표까지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본인은 정말 상황 판단이 빠르고 나는 성취를 이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제가 어제 이 일이 벌어지던 당시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제 있었거든요. 회장이 있었는데 잠깐 정회를 했어요. 근데 저랑 별로 친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이 근처에 있었는데 재밌다. 이렇게 저랑 누구랑 이렇게 같이 얘기를 그냥 잠깐 사담을 나누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결과를 딱 얘기하면서 됐네. 라고 하시더라고요. 앞에는 제가 도저히 그 방송에서 할 수 없는 X 됐네를 X 됐다. X 됐다라고 했구나. 경상도 사투리 살려서 하는데 아니 이 사람이 나랑 친하지도 않은데 서로 뭐 이렇게 친구끼리 욕으로 농담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잘 모르는 분인데 제 옆에서 너무 속이 답답했던 모양이에요. 딱히 제가 보기엔 친 뭐 한도 아니고 뭐 이런 분 되게 무색무취한 무색무취인데 그렇게 했어 진짜로? 근데 진짜 큰일 났다고. 그래서 가평 잣됐네. 이렇게. 야, 좋은데요? 가평 잣됐네. 그렇게 내가 도저히 못하겠어. 그렇게 얘기를 딱 하면서 앞으로 당분간은 민주당 마음대로 하시라고. 진짜로? 뭘 못하겠다고. 그 사람은 그 주어가 당이었겠네. 당. 자기가 X 됐다는 게 자기들과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진영이 그렇게 됐다라고. 와 진짜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잘 됐다 이게 아니라 재밌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물밑에서는 또 부글부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꽤 된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와서 저한테 제가 어디 가서 무슨 얘기를 할지 어떻게 알고 하시더라고요. 기백 있는 게 아니라 진짜로 가평 잣됐어요. 아니 그래도 일단은 뭐 표현의 자유가 좀 보장이 되는 것 같고 막 시원하게 하는데 어제 저도 좀 얘기를 듣다 보니까 김문수 페인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가장 하나로 또 꼽는 것이 한동훈 품겠다는 것, 한동훈 공천 주겠다는 말을 김문수가 하는 순간 한동훈에 대한 지금 반대 정서도 너무 지금 방에 편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문수 떨어졌다는 분석도 아주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환기를 품은 사람은 되고 한동훈을 품은 사람은 떨어지고. 그래서 이번에 최대 패배자가 한동훈이고 최대의 승리자가 전환길이에요. 전환길이는 또 김문수를 그렇게 저격을 하더만요. 네. 김문수에 대해서 자기한테 사과하고 정계 은퇴하라고. 사과해요 나한테. 아니 진짜 총수야. 당 총수.
당의 총주라고 전환길이가. 근데 전환길이 말대로 됐습니다 실제로. 그래. 네. 나를 품는 자 당대표 될 것이라고. 그럼 이거 대본에 얘기했잖아. 근데 실제 됐어. 이루어져 버렸어. 이 권력이 굉장히 뜨거운 쇠 같은 건데 그쵸. 이걸로 사람 치면은 사람들이 앞에서 나가 떨어지는 걸 보면 사람이 눈이 돕니다. 그리고 이게 전부 다 내 건 줄 알고 휘두르게 되는데요. 조금 있으면 손이 뻘겋게 익어 있는 걸 보게 되거든요. 저는 이런 식으로 권력을 휘두르는 자들 치고 오래 가는 사람 못 봤습니다. 아니 근데 장동혁이 뒤통수 잘 치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쪽 갔다가 또 뒤통수 치고 이게 왔다 갔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네네. 또 장동혁이 또 전환길의 뒤통수는 또 못 칠 게 뭐가 있냐. 이런 분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당원의 선택인데 과연. 예. 아니 그러니까 전환길이 힘을 잃을 땐 치겠죠. 힘을 잃지 않는 한 칠 이유가 없죠. 그렇죠. 예. 그 부분은 좀 관전 포인트. 어쨌거나 나라를 위해서는 참 잘 된 일이에요. 좋은 대표를 뽑았어. 네. 나 인정이야 진짜 국힘 인정. 네. 알겠습니다. 아 레전드입니다. 지금 댓글에서 이제 가평 쪽 분들이 지금 항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아, 그 표현을 좀 하려고. 죄송합니다. 이제 워낙 이제 가평의 그 잣이 굉장히 유명하고 맛이 있어서. 전 잣 막걸리 또 좋아합니다. 네. 너무 좋죠. 정말 좋아합니다. 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